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성북구에 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에서 온 마음과 몸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나요? 사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털어놓는 것도 쉽지 않았고,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것도 여러 번 망설였어요. 몇 번이고 글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지만,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결국 용기를 내어 이 이야기를 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것은 그 속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다 아는 것 같다가도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귀신은 거의 보이지 않고 만약 보인다 해도 그저 놀래키는 것에 불과하지만 사람은 속마음을 알 수 없으니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두렵죠. 저희 집안은 나름 교육자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고 외가 쪽은 대대로 교수나 교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대학 교수셨죠. 아버지께서는 제가 사업을 물려받길 바라셨던 것 같지만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어머니처럼 훌륭한 교육자가 되고 싶었어요. 어머니를 롤모델로 삼고 훗날 중학교 교사가 될 저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소 건강해 보이셨기 때문에 그 소식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는 심장이 약하셨고 그래서 공포영화나 놀래키는 장난을 전혀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날처럼 수업 준비를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철이 일찍 들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울면 어머니가 편히 떠나지 못할까봐 눈물조차 참으며 아버지 곁에서 어머니를 잘 보내드렸어요. 오히려 저보다 아버지가 더 슬퍼하셨고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늘 강하고 듬직한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무너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장례식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셨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아버지는 제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고 말하면 언제나 뒷받침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학생들이 꿈꾸던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공부만 하느라 남자친구를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었어요. 고등학생 때 잠깐 몇 번 사귀긴 했지만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 데이트할 시간조차 없었죠. 그래서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했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연애를 해왔다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짧은 인연들 뿐이었어요. 대학교에 다닐 때는 친구를 따라 처음으로 과팅이라는 곳에 나가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렇듯이 저도 대학에 오면 과팅에 대한 로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침 친구가 함께 가자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 나섰죠. 사실 그날의 만남이 진지한 목적은 아니었고 그냥 분위기를 즐기려는 자리였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나가게 된 것 같아요. 그날 하루를 위해 옷도 여러 벌 사고 화장품도 새로 사는 등 저도 꽤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과팅에 가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친구들도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한껏 꾸미고 나왔어요. 평소엔 늘어난 추리닝에 안경을 쓰고 다니던 애들이 이날만큼은 하나같이 멋을 부리고 나와서 서로의 변신한 모습을 보고 깔깔대며 놀리느라 바빴죠. 수업 시간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과팅 시간이 가까워지니 조금씩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괜히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저는 국어국문학과였고 상대팀은 의학과였어요.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라 분위기가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학과 분들이 의외로 분위기를 잘 띄워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저희도 금방 편하게 섞여서 즐길 수 있었어요. 어차피 다들 즐기러 나온 자리니까 저도 내숭 떨지 않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죠.
그런데 제 그런 모습이 오히려 털털하고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모임이 끝나고 슬슬 정리하고 집에 가려는데 한 남학생이 저에게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누군가 제게 번호를 물어본 건 처음이라 순간적으로 망설였지만 결국 연락처를 주었어요. 그 남학생은 의학과 학생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이 길이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느껴서 휴학 후 군대를 갔다 왔대요. 하지만 집안의 압박으로 결국 다시 복학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연상을 선호하는 편이라 나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이후 몇 번 데이트 신청을 해서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그의 매너가 너무 좋아서 점점 더 끌리게 되었어요. 어느 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그가 제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고 연애가 꼭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니 가볍게 시작해보자는 생각으로 사귀게 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너무 다정하고 세심해서 제 마음도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의대생이라 바쁜 학교 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저와 데이트를 자주 하곤 했어요. 예과생 시절에는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있었지만 본과에 들어가고 나서는 예전만큼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서로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임용시험을 준비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전문의 자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이 니글니글해서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원래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라 이번에도 그저 체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물에서 비린내가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살면서 한 번도 물에서 비린내를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러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마시려고 물을 입에 대기만 해도 헛구역질이 나서 결국 물을 마시지 못했죠.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병원에 가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하게 생리 예정일을 확인해 보니 원래라면 지난주에 했어야 했는데 아직 없었던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테스트기를 사용해 보니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어요. 두 줄을 확인하는 순간 머리를 잡고 망했다며 속으로 외쳤어요. 이게 제 잘못만은 아니니까 남자친구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테스트기 사진을 찍어 보냈죠. 바빠서 못 볼 줄 알았는데 사진을 보내자마자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방금 보낸 사진 뭐야? 설마 임신 테스트기야? 이거 진짜 너 거야? 장난치는 거 아니지? 라고 물었어요. 지금 만우절도 아닌데 무슨 장난이야. 저거 내 거 맞아. 오늘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혹시나 해서 해봤는데 두 줄 나왔어. 진짜야? 너 임신한 거야? 우리 이제 엄마, 아빠 되는 거야? 병원은 바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어디 아픈 데는 없지? 응, 아픈 곳은 없어. 병원은 조금 이따 가보려고. 오빠는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우리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잖아. 직장도 제대로 없는 상태고 이 아이 낳는 게 맞는 걸까? 뭐가 걱정이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빨리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배 불러오기 전에 결혼해야지. 남자친구가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 고민할 줄 알았는데 망설임 없이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결혼하자라고 하는데 그 순간 정말 설렜고 그가 듬직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그럼 바로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서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애지중지 키워온 딸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셨던 부모님께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니 저희 아버지는 뒷목을 잡으셨어요. 하지만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얘기하니 아버지도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문제는 남자친구의 어머니, 즉 제 시어머니 되실 분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저처럼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시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의사가 되길 간절히 바라셨고 이제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혼한다고 하니 당연히 탐탁지 않으셨죠. 더군다나 저는 아직 직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반대하셨던 것 같아요. 의사가 되면 능력 있는 여자들이 줄을 설 테니 직장도 없는 며느리가 반가울 리 없으셨겠죠. 시어머니의 강한 반대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남자친구가 좋은 생각이 있다고 말하더니 제 손을 잡고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구청이었어요. 뭐야,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오빠 미쳤어? 어머님 알면 어쩌려고 그래? 나 어머님 너무 무서워. 너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나 안 미쳤어. 뒷일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나만 믿어. 우리가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어머님도 뭐라 못하실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분명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아무리 제가 말리려고 해도 남자친구는 완강했어요. 결국 저희는 무작정 혼인신고를 해버렸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죠. 남편은 그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시어머니께 당당히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증명서에 올라간 제 이름을 보고 충격을 받아 거품을 물고 쓰러지셨죠. 이미 임신도 했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라 쫓아낼 수도 없어서 결국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어요. 다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 결혼식을 하려면 우리 돈으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아버지께 말하면 저희 집에서 다 해주실 것 같긴 한데 괜히 돈으로 으스대는 것 같아서 결혼식 없이 살기로 했어요. 아이 낳을 때까지만 합가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 시댁살이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입만 뗐다 하면 남편 곧 의사 된다는 소리를 하셨어요. 저한테는 대학 나오면 뭐 하냐고 취직도 못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다고 하셨죠. 그럴 때마다 댁 아들 때문에 임신하는 바람에 교사 준비한 것도 다 물 건너갔다고 소리치고 싶은 거 참느라 정말 애 많이 썼어요. 조선시대에서 막 현대로 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부장적인 시어머니는 역시 여자는 집에서 얌전히 살림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것저것 집안일을 장난 아니게 시키더라고요. 먼 놈의 빨래가 남의 집 빨래까지 다 들고 오는 건지 하루에 한 번씩 해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결국 저는 한 달도 못 버티고 남편에게 부탁해서 분가를 하기로 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이 근무하던 병원이 시댁과 멀어서 그걸 핑계로 분가했죠. 조선시대 시어머니 모시다가 분가를 하니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거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드디어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죠. 그런데 남편이 개인 병원을 내고 싶어 하는 눈치더라고요. 하지만 시댁 형편이 좋은 것이 아니라서 말을 꺼낼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날이 갈수록 남편 얼굴이 수심이 깊어지는 게 안쓰러웠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이 부유했던 터라 남편 몰래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공부할 거라고 학원 다니게 해달라고 한 것 말고 아버지에게 한 번도 무언가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를 보고도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사소한 부탁도 아니고 무려 병원을 차려달라는 말이니 더 그랬어요. 아버지는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채셨는지 편하게 말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빠 있잖아, 사실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는데 말이야. 그 남편 전문이 됐는데 혹시 병원 하나만 차려주면 안 될까? 병원이 사달라고 하면 사줄 수 있는 애기 장난감도 아니고 참나고 할 줄 알았지 어느 정도 예상했어? 누구나 의사 되면 개인 병원 갖고 싶어 하지. 박서방이 병원 차리고 싶대 하니 박서방이 나한테 직접 말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서 남편도 개인 병원 운영하면 동기들한테 기사일 것 같고
나도 아빠가 해주면 시어머니한테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알겠다. 아빠가 병원 하나 차려줄게. 내가 나한테 한 번도 부탁한 적 없으니까 해주는 거야.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알지? 대신 병원은 아빠 명의로 할 거야. 내가 죽고 나면 박서방 주던가 하고 걱정과 달리 아버지께서는 흔쾌히 병원을 차려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세등등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어요. 남편은 제 손잡고 너무 고맙다고 하고 아버지께도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다음에 찾아뵙겠다고 했죠. 시어머니한테도 말했더니 그런 집안인 줄 몰랐다고 갑자기 저한테 살갑게 대하시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종이 쪼가리 하나인데 이렇게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게 참 무섭긴 무서워요. 저는 아버지 덕분에 시어머니 앞에서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었죠. 아버지께서는 정말 예상을 하셨던 건지 이미 병원 인테리어가 다 끝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생애 첫 개인 병원은 정말 단기간에 개업할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니 인맥이 많아서 첫날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게다가 병원 위치도 좋아서 크게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 병원이 성형외과다 보니 대다수가 젊은 여성분들이었어요. 제가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서 설마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펼쳐지는 건 아닐까 했는데 그동안 남편이 제게 했던 행동들을 떠올려보니 그럴 양반은 아닌 것 같아서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잘해주다가도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인데 말이에요. 저는 남편 병원도 계속 이대로 잘 되고 더불어 제 인생도 승승장구하길 바랐어요. 하지만 정확히 남편이 병원을 개업한 지 4달 만에 저는 충격적인 걸 보고 말았죠. 제가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어서 어느 정도 배가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몸이 점점 무거워지니까 움직이기 귀찮아서 집에서만 밥을 먹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밖에 나가고 싶고 간만에 외식도 하고 싶은 거예요. 서프라이즈로 남편 놀래켜주고 싶어서 퇴근 시간에 맞춰서 말도 없이 병원에 갔었어요. 직원들은 이미 다 퇴근했는지 원장실에만 불이 켜져 있고 로비는 캄캄하더라고요. 살금살금 원장실로 다가가는데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와 함께 외간 여자 목소리가 간간히 들리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쿵쿵 뛰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원장실 문을 살짝 열어서 봤는데 남편이 직원 한 명이랑 애정 행각을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몸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고 녹화하면서 문을 열었어요. 뒤늦게 저를 발견한 남편과 여직원은 당황해하더라고요. 여직원은 빠르게 옷을 챙겨서 원장실을 나갔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더니 변명한답시고 직원이 수술하려고 상담 요청했는데 상담하다 보니 그렇게 보였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당장 이혼할 거라고 소리쳤고 남편은 아이를 생각해서 진정하라는 거예요. 바람난 남편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니 화가 났지만 아이라는 말에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뱃속에 있는 저희 아이를 생각해서 한 번은 봐주기로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없으면 우리 애가 너무 슬플 것 같았거든요. 진짜 너무 꼴보기 싫은데 같은 공간에서 숨 쉬기도 싫은데 정말 아기 하나만 보고 참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외도를 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평소 혼자 안 다니시는 양반인데 그날은 비서도 없이 혼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비서한테 말도 없이 나가서 비서분도 어디 가시려다가 사고 난 건지 전혀 모르고요. 외진 곳에서 발견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께서 거기에 갈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범인을 잡을 수 없었고 결국 저희 아버지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죠.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에 결국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수술한다고 아버지 빈소도 못 지켜드렸고 대신 비서께서 제 빈자리를 채우고 계셨죠.
남편은 제 병실에도 없었고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안 보였어요. 제가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제 몸과 마음을 다 추스르기도 전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이혼하자고 이혼 서류를 들이밀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병원 차려주시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병원을 남편에게 주기로 했었는데 이제 병원이 자기 손에 들어오게 되니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남편이 건네준 이혼 서류를 보니 합의 이혼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이혼 당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합의 이혼인가요? 저는 이혼해주겠다고 하고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때 남편 병원에서 찍은 영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불륜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배신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를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온 건지 비서분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버지에게 빚진 게 많다고 대신 저한테 그 빚을 갚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비서분은 보육원 출신이셨는데 아버지께서 그 보육원에 봉사하러 갔다가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비서분을 발견한 뒤로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대요. 곧 성인이라 보육원을 떠나야 한다는 소리를 원장님께 듣고 데리러 왔다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거의 양아들처럼 믿고 비서직을 맡겼고 그만큼 비서도 아버지께 잘했었죠. 늘 저희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생각하셨었거든요. 저랑은 어색한 사이였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게 도움을 많이 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회사는 서울에 있고 저는 강원도를 피해 왔었는데 거의 출퇴근하다시피 제 집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상태가 어떤지 살피시더라고요. 아버지 유언장에 회사를 저한테 주기로 하셨었는데 안 받으려다가 아버지 유언이시니까 바지 사장으로 올려놓고 실질적인 대표 업무는 비서분이 다 하고 계셨어요. 저는 기댈 곳이 비서분밖에 없었고 비서분도 가족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저한테 기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비서분께 그냥 둘이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해서 저는 비서분과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겨우 1살 차이였고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이라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되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되게 따뜻한 사람이라 제 아픈 과거를 절대 꺼내지 않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남편을 왜 눈여겨봤는지 알겠더라고요. 3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 없고 항상 저한테 져주던 남편이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조심스럽게 예전에 아버지가 살았던 집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야, 나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말하는 건데 우리 예전에 아버님께서 살던 집에서 살면 어때? 여긴 당신 친구도 없고 나도 회사 나가면 혼자 있는 시간 많은데 그만큼 외롭잖아. 아 맞아, 당신 회사 집이랑 많이 멀지. 왕복 얼마더라? 그동안 당신 출퇴근하기 힘들었을 텐데 내가 이기적이었네. 아빠가 살던 집으로 가자. 아니 출퇴근 힘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3년 동안 잘 다녔는데 뭘 그냥 당신이 많이 외로워 보여서 왜 그런 사람 때문에 당신이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듣고 보니 남편의 말도 맞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면 잘못은 전 남편이 있는데 제가 왜 궁상 떨면서 이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3년 반 만에 고향인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남편은 한쪽에서 이삿짐을 풀고 있었고 저는 오랜만에 다시 만난 집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집치고는 깔끔하길래 놀랐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주말마다 와서 관리해줬더라고요. 저도 신경 안 쓰고 있던 아버지 집을 남편이 소중히 관리해줬다니 고마워서 눈물이 고였어요. 이삿짐을 풀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눈물이 흐를랑 말랑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지아씨, 지아은씨 맞으시죠? 3년 동안 찾아왔었는데 아무도 안 계시다가 드디어 만나 뵙네요. 저는 지은석씨 전담 변호사였던 김철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변호사님께서 3년 동안 저희 집엔 어쩐 일로 혹시 저한테 무슨 볼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지은석씨 앞으로 건물이 하나 있었잖아요. 성형외과 건물 말이에요.
그 건물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전화도 드렸었는데 없는 번호라 떠서 전달이 늦었네요. 아버지 유언장대로면 이미 전 남편 명의로 넘어갔어야 할 병원인데요. 그 건물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그럼 전 남편에게 연락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세요? 지은석 씨께서 유언장에 그 병원을 지하은 씨 앞으로 해달라고 하셨었어요. 아, 그리고 병원도 병원인데 혹시 은석 씨가 사용하시던 휴대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아빠 휴대폰이요. 어디 놔뒀는지 몰라서 집 안에서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아빠 휴대폰에 뭐가 있나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요. 사망 직전에 저한테 사진인가 영상 보낼 거 있다고 하셨는데 못 받았거든요. 근데 영 찝찝해서요. 그래서 뭘 보내려고 하신 건지 확인해 보려고요. 변호사의 말에 저와 남편은 폰 안에 뭔가 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경찰에게 받은 유품들을 그대로 아버지 옷장에 넣어놨었거든요. 유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뒤지기 시작하는데 제일 밑에 휴대폰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손을 너무 떨자 남편이 가져가서 폰을 켰어요. 3년 만에 켜는 거다 보니 배터리가 없어서 켜지지가 않았고 저희는 급하게 충전선을 연결했어요. 충전선을 연결하자마자 아버지의 휴대폰이 켜지더라고요. 곧장 사진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영상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해 쓰러지는 순간에 마지막까지 남은 힘을 쏟아서 찍은 영상 같았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치고 떠나는 차를 찍는데 그 차 주인은 전 남편이었어요. 저는 차 번호판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입을 막고 소리를 질렀죠. 알고 보니 전 남편이 불륜도 들켰겠다. 병원이라도 가지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이었어요. 변호사께서는 그 영상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유언장 수정하시면서 계속 악몽을 꿨다고 했는데 그게 이런 일이 생기려고 그랬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전 남편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전 남편이 운영하고 있던 병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전 남편을 신고하려고 경찰서로 향했죠. 그런데 전 남편이 딱 마침 경찰서에 연행돼서 앉아 있더라고요. 살짝 엿들어보니 전 남편한테 걸린 의료사고, 소송과 상간남 소송이 어마어마했어요. 원래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터진다고 하잖아요. 이제껏 잠잠하다가 제가 신고하러 간 날 그때 한 번에 다 터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참 고소복도 많은 양반이었어요. 전 남편은 뒤늦게 저를 발견하고 엄청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병원 내놓으라고 병원이 왜 제 명의로 되어 있는지 따지더라고요. 지금 나한테 그거 따지고 있을 상황이 아닐 텐데 너 저기 쌓여있는 고소장들 다 어떡하냐? 근데 저 고소장들 내가 가지고 온 거에 비하면 진짜 약과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뭘 들고 왔는데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너 3년 동안 어디에 처박혀서 숨어있더니 머리가 어떻게 됐냐? 내가 뭘 가지고 왔는지 알면 깜짝 놀랄 텐데 뭐 여기서 공기에 바로 까줘. 네가 궁금하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하고 그렇게 공개할 생각은 없었는데 전 남편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아버지 폰에 있던 영상을 틀었어요. 전 남편은 그 영상을 보자마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더라고요. 저는 새침하게 휴대폰을 다시 넣고 전 남편을 향해 살짝 웃어주고 뒤돌았어요. 그리고 곧장 전 남편을 저희 아버지 사건 범인으로 신고했죠. 결국 전 남편은 징역형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전 남편에게 걸려있는 소송들 위자료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똥줄이 빠지게 돈 구하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드라마처럼 엄청난 복수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저도 법에 걸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속이 완전히 후련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억울함 정도는 조금 풀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희 남편은 이제라도 범인 찾아서 다행이라고 아마 안에서 천벌받고 있을 거라고 저를 위로해 줬어요. 현재 제 남편은 아버지께서 제게 남겨주신 선물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사고가 아니었더라도 나이가 많이 드셔서 저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될 테니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 혼자 외롭지 말라고 제 남편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남편은 제게 때로는 아버지였다가 때로는 친구였다가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잃어도 지금 남편만큼은 절대 잃고 싶지 않아요. 평생 지금처럼만 서로 이해하며 알콩달콩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저도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행복해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의 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꼭 행복해지시길 바랄게요.